20년을 숨기며 살았다. 매달 강제철이 생활비를 줄 때마다 5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몰래 빼돌려서 만든 적금 통장. 그 남자는 모른다. 내가 밥값을 아끼고 화장품을 포기하고 새 옷을 사지 않으면서 모은 돈이 얼마인지. 오늘 나는 은행에 서 있다. 손이 떨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돈을 만지게 된다. 2,800만 원. 내가 혼자 모은 돈이다. 강제철의 돈이 아닌 정분자의 돈. 적금 해지하시는 거죠? 은행원이 물었다. 젊은 여직원이었다. 나이로 보면 내 딸뻘인데 그 아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이 나이에 웬 적금 해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신분증 주세요. 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58세 정분자. 사진 속에 나는 훨씬 젊어 보였다. 20년 전 사진이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남편 몰래 돈을 모으게 될 줄도 그 돈으로 내 꿈을 펼치게 될 줄도. 20년 적금이시네요. 중간에 한 번도 해지 안 하시고 꾸준히 넣으셨네요. 은행원이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다고. 나는 쓰게 웃었다. 이게 대단한 일인가? 남편 몰래 용돈을 빼돌리는 게.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 재철이가 가계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뒤지고 심지어 내 지갑까지 검사할 때도 이 적금 통장만큼은 지켜냈다. 내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스스로도 놀랍다. 해지 수수료 빼고 2,884만 7,650원 입금해드릴게요. 은행원이 말했다. 2,800만 원이 넘는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내 손에 쥔 적이 없었다. 결혼할 때도 아이들 낳을 때도 이사 갈 때도 모든 돈은 재철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 그의 허락하에 돈을 쓸 뿐이었다. 통장을 건네받는 순간 나는 울 것 같았다. 드디어 나도 내 돈을 가지게 되었다. 정분자 명의의 정분자가 모은 정분자만의 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재철이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자가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해도 되냐? 고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번만큼은 내가 결정할 것이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이제 나도 돈 있는 사람이다.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돈 말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자유로움이랄까? 해방감이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재철이는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그가 물었다. 평소 같으면 솔직하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다. 어린 시절 나는 책을 좋아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이 행복했다. 사서 선생님은 나를 보면 웃으셨다. 분자야, 또 왔니? 그때 나는 꿈꿨다. 언젠가 내 책방을 가지는 것을. 작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면서 그 꿈은 잊혔다. 아니, 잊을 수밖에 없었다. 재철이는 항상 말했다. 여자가 뭘 그렇게 바깥일에 신경 써? 집이나 잘 지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26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2년, 절반 이상의 인생을 강제철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다. 정분자라는 개인은 어디 갔을까? 내 꿈은, 내 취향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손에 내 돈이 있다. 2,800만 원이면 작은 책방 하나 정도는 시작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나는 몰래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작은 상가를 찾고 있어요. 책방을 하려고요. 부동산 아저씨가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아주머니가요? 혼자서요?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참았다.
곧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정분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증금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2천만 원 정도요. 아저씨의 표정이 달라졌다. 돈 있는 고객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 그 정도면 괜찮은 자리 몇 군데 있어요. 우선 한번 보러 갈까요? 첫 번째로 본 곳은 대학가 근처였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작지만 아늑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다. 여기 월세 얼마예요? 보증금 1,800에 월세 8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쌌다. 하지만 할만했다. 두 번째로 본 곳은 주택가 상가였다. 조용하고 아늑했다.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다 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는 보증금 1,500에 월세 60만 원이에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설렜다. 정말 내 책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38년 만에 다시 꾸는 꿈이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상상했다. 내 책방의 모습을. 따뜻한 조명 아래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작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 정분자 사장님. 여보, 뭘 그렇게 웃으면서 해? 재철이가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웃고 있었나?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좋은 일? 글쎄, 그냥 느낌이야. 재철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 내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곧 모든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참자. 재철이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뭔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을. 여보,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야? 재철이가 물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거짓말이었다. 나는 혼자 다녔다. 책방 자리를 보러,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러, 책 도매상을 알아보러. 친구들? 누구? 재철이가 더 캐물었다. 그냥 학창시절 친구들이야. 또 거짓말이었다. 사실 나는 친구가 많지 않다.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연락이 끊어졌다. 재철이가 내 교우 관계까지 통제했기 때문이다. 굳이 친구들 만날 필요 있냐? 집에서 뭐 할 일이 없냐? 재철이는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몰래 확인하는 것이다. 영수증들, 명함들, 메모들. 나는 더 조심스럽게 숨겼다. 중요한 것들은 다른 곳에 보관했다. 하지만 숨길수록 더 의심받았다. 정분자, 이 명함은 뭐야? 인테리어 업체. 어느 날 저녁 재철이가 내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들고 물었다. 깜빡했다. 하나를 놓쳤다. 아, 그거. 친구가 집 고치려고 하는데 추천해달라고 해서. 또 거짓말이었다. 친구가. 누구?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야. 이름이 뭔데? 왜 그런 걸 다 물어? 나는 짜증이 났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감시받으며 산 적이 있었나? 재철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뭔가 숨기고 있지? 맞다. 숨기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러면 안 되는가? 나도 내 비밀 하나쯤 가질 권리가 있지 않나? 뭘 숨겨? 나는 아무것도. 그럼 이 영수증은 뭐야? 부동산? 왜 부동산에 갔어? 들켰다. 하지만 아직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적금 통장의 존재는 모른다. 그냥 호기심에.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너가? 재철이가 비웃었다.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줄 몰랐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뜻이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었다.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지? 재철이가 다그쳤다. 그의 눈빛이 무서웠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다. 대답해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나는 끝까지 버텼다. 아무것도 안 숨겨. 그냥 요즘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래. 왜?
집이 감옥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야 말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날은 운명의 날이었다. 재철이가 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보, 이거 왜 잠금해놨어? 평소에는 잠금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의심을 샀다. 나는 급하게 뺏으려 했지만 늦었다. 마침 그때 문자가 왔다. 은행 문자였다. 오, 은행 적금 해지 완료. 잔액 2,884만 7,65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재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가 문자를 다시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2,800만 원? 20년 적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드디어 들켰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분자, 재철이가 소리쳤다. 이게 대체 뭐야?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숨겼어? 20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나는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그래, 20년 동안 모았어. 내가 아껴서, 내가 참아서 모은 거야. 아껴서, 참아서? 재철이가 더욱 흥분했다. 내가 언제 내게 돈을 안 줬어? 언제 굶겼어? 언제 못 사게 했어? 웃기는 소리였다. 돈을 안 줬냐고? 굶기지 않았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문제였어. 허락? 부부 사이에 무슨 허락? 그래, 허락. 내가 뭘 사려고 해도 내게 물어봐야 했잖아. 이거 사도 되냐고? 이거 필요하냐고.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재철이는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통제적이었는지.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숨기는 게 맞냐? 2,800만 원이야? 2,800만 원. 내 돈이야. 내가 모은 거야. 왜 못 숨겨? 내 돈? 재철이가 비웃었다. 생활비로 준 내 돈 아니야. 생활비로 줬으면 내 돈이지. 내가 아껴서 모은 거잖아. 우리는 그날 밤새 싸웠다. 32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다. 서로 소리 지르고 문 쾅쾅 닫고 심지어 재철이는 집을 나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드디어 말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다. 재철이는 계속 따졌다.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말했다면 허락해줬겠어? 내가 소리쳤다. 내가 책방 하고 싶다고 하면 찬성해줬겠어? 아니잖아. 여자는 집에나 있으라고 했을 거잖아. 재철이는 말문이 막혔다. 내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 부부 사이에 이런 걸 숨기는 게 맞냐? 부부? 나는 비웃었다. 언제 우리가 진짜 부부였어? 너는 항상 결정했고 나는 항상 따랐잖아.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들어줬어?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허락해줬어? 내가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하면 좋아했어? 재철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는 내 모든 것을 통제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내가 보는 TV 프로그램까지 간섭했다. 이제 나도 내 이름 걸고 살아보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58살까지 남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해? 남의 이름? 재철이가 화를 냈다. 나는 남이야?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남이야? 남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있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꿈꾸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 재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자신 옆에 있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꿈이 있었어. 내가 계속 말했다. 책방을 하고 싶었어.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 신혼 때 말했어.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재철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자가 뭘 그런 걸 하냐고 집이나 잘 지키라고 했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다. 32년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이었다. 이제야 다 쏟아냈다. 정분자, 재철이가 조용히 불렀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고백 후 며칠은 지옥이었다. 재철이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찔렀다. 하지만 나도 지지 않았다. 나도 할 말이 있었다. 우리 인생을 너 혼자 꾸며도 되는 거였냐? 어느 날 재철이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뭐야? 장난이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도 억울했다. 그럼 나는 뭐야? 30년 동안 나는 뭐였어? 강재철의 그림자, 강재철의 부속품? 그런 뜻이 아니야. 재철이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고립해였다. 신뢰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무슨 뜻이야? 나도 한 명의 인간이야. 내 의지가 있고 내 꿈이 있어. 그런데 왜 그걸 숨겨야 해? 왜 허락받아야 해? 재철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생각들이.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서로를 피했다. 말을 하지 않았다. 30년 부부가 이렇게 남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살았다. 당신도 나를 전혀 몰랐잖아. 어느 날 내가 말했다. 32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그건 재철이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정말 그랬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나는 그냥 강재철의 아내였어. 정분자라는 사람은 없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58년을 살면서 진짜 내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재철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답했다. 책방 할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할 거야. 이건 내 인생이야. 그럼 나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살 거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따로 잤다. 32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겠다. 책방이 문을 열었다. 분자 책방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내 이름을 건 첫 번째 공간이었다. 작지만 따뜻했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찬 내만의 세계였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재철이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때도, 책들이 배달될 때도, 간판을 다는 날에도 그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미 혼자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첫날 아침 나는 떨렸다. 과연 손님이 올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58살에 시작하는 첫 사업이었다. 실패해도 좋았다. 적어도 도전은 해보는 거니까.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당연한 일이었다. 아직 아무도 이 책방의 존재를 모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생긴 책방이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첫 손님이었다. 그 아이는 시집 코너를 둘러보더니 윤동주 시집을 집어들었다.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살게요. 첫 매출이었다. 10,000원이었지만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자주 올게요.
그 아이가 나가면서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58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오후 2시쯤 문이 열렸다. 그런데 제철이었다.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그는 왜 왔을까? 싸우러 온 건가? 나는 긴장했다. 제철이는 아무 말 없이 책방을 둘러봤다. 내가 어떻게 꾸몄는지, 어떤 책들을 들여놨는지 자세히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뭐라고 할지 두려웠다. 10분 정도 둘러보더니 제철이는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다. 늦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인생에 관한 에세이집이었다. 그가 그런 책에 관심이 있을 줄 몰랐다. 계산대로 왔다. 이거 얼마야? 8,000원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남편에게 반말을 들었는데 손님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제철이는 10,000원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어.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제철이는 그 책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말했다. 책방, 잘 꾸몄더라.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큰 의미였다. 처음으로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내 책방이 문을 열었다. 첫 매출은 18,000원이었다. 적은 돈이지만 내가 번 첫 돈이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번 돈이다. 책방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추천도 해주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주었다.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매출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10만 원 벌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제철이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그는 가끔 책방에 들렀다. 아무것도 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둘러보고 갔다. 어느 날 아침 책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작은 나무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언제 누가 갖다 놓은 걸까? 테이블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제철이의 글씨였다. 정분자에게 미안하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32년을 같이 살면서 진짜 너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테이블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이제 너의 이름도 내가 지켜줄게. 제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철이가 나를 인정해 주었다. 내 이름을, 내 꿈을, 내 존재를.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오후에 제철이가 책방에 왔다. 테이블 고마워. 내가 말했다. 마음에 들어? 응, 딱 좋아.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같이 집에 가자. 제철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동등한 두 사람으로. 집에 도착해서 제철이가 말했다.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는 너의 꿈을 이루고 나는 그걸 응원할게. 나도 배우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던 손이 따뜻해졌다.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 우리 32년 동안 서로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네. 그러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철이가 말했다. 58살, 62살이면 늦은 나이 아니야.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지.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어린 시절 꿨던 꿈들, 제철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내일부터 책방 일 도와줄까? 제철이가 물었다. 정말? 응. 나도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 32년을 같이 살면서 처음 알았다. 제철이도 책을 좋아한다는 걸.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정분자와 강제철이라는 두 개인으로 32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부부가 되어보려 한다.
58살 늦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우리는 함께 책방을 꾸려갈 것이다. 정분자와 강재철 두 사람의 이름으로